자,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가장이래네.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덕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의무론, 그러면서 자연법사상 칸트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 그래서 이제 행위공리주의로서 벤담,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규칙공리주의 공부했고, 덕윤리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론 규범 하지만은, 덕윤리는 좀 이론에 넣기는 하지만 이론성이 제일 약해요. 덕윤리가 이론성이 제일 약하고, 이론성이 강한 순서를 따지자면은 얘가 1번, 얘가 2번, 이론에 넣기는 했지만 사실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무슨 윤리다? 덕윤리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덕윤리는 이제 현대에 누가 제시를 하냐면 맥킨타이어가 이제 새롭게 제시한 건데, 뭐를 비판하면서 덕윤리가 새롭게 제시됐냐 하면은 이 근대 법칙윤리, 즉 칸트나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게 덕윤리입니다. 즉 근대에 무슨 이 칸트나 공리주의를 싸잡아서 우리가 무슨 윤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법칙윤리야. 즉 법칙이라는 건 좀 이론성을 강조하는 윤리다 그 뜻입니다. 자,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게 법칙윤리. 이쪽도 원리를 강조하지만 이쪽이 훨씬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이 근대 법칙윤리가, 이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근대 법칙윤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이 근대 이전의 중세를 생각하면 돼요. 즉 중세사회에서는 이 보편적 도덕 원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세 봉건 사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윤리성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는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어떤 통치 범위가 커졌어요. 즉 국가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나타나고 뭐 영국 왕이 나타나면은 그들이 이제 옛날에 봉건 사회에서 요 정도의 영토를 다스렸다면 이제 프랑스 전체, 그다음에 어디? 영국 전체를 다스리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했었고, 도덕성도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편성과 원리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칸트의 의무론이고,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주의다? 공리주의입니다. 이렇게 그린 것은 이건 중세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공동체? 중세의 공동체. 그런데 근대사회가 되면서 영토의 범위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설득할 수 있는 윤리가 필요해진 거지. 그래서 나타난 게 법칙윤리 칸트 공리주의입니다. 자, 이쪽은 근대 법칙윤리는 행위의 동기를 강조합니다. 이건 이제 칸트고요. 결과나 유형성을 강조한다. 그럼 무슨 주의로 가자? 공리주의로 갑니다. 이론은 되게 멋있어요. 설득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뭐가 낮아지냐면은 실천력이 낮아져요. 뭐가 낮아진다고요? 실천력. 즉 특히 칸트 같은 경우는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보편타당한 입법 원리에 맞게 행위하라. 말은 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천을 높여줄 때는 요 그림을 보자. 친구, 여친, 엄마라고 내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가 이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 넣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여친이 있고 엄마가 있을 때, 자, 모르는 사람이 빠졌고 친구가 빠졌고 여친이 빠졌고 엄마가 빠졌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실천력이 높을 것 같으니 그것은 엄마입니다. 그건 언제일 때다? 엄마가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실천력이 높아요.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이 정도. 엄마가 빠졌으면 확 달려간다는 거지. 즉 우리가 그 도덕적 실천을, 결국 윤리 공부라는 건 실천을 하자고 공부하는 것인데, 결국 실천력을 높일 때 우리에게 먼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이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그와 나와의 어떤 관계이냐가 내가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어떤 실천력을 높이는 큰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덕윤리라는 것, 그리고서 이 덕윤리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덕윤리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덕윤리라는 것은,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덕윤리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면 맥킨타이어입니다. 맥킨타이어가 덕윤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덕윤리를 제시했는데,
이 사람은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우정, 사랑, 성냄, 그다음에 감정도 강조합니다. 또 관계나 맥락, 상황을 강조하면서 습관화를 통해 뭐를 높이자? 실천력을 높이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누구다? 맥킨타이어의 더귤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성을 강조한다? 관계성. 그런데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다?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새로운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얘는 그 근대에 고려해 보면 이렇게 잡았다면 얘는 이걸 다시 줄여서 이쪽으로 다시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니 공동체 안에 무슨 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관계성. 맥킨타이어가 이 더귤리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관계성을 제시를 하지만 내가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고대에 누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더귤리를 내가 모델로 삼아서 더귤리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모델로서 누굴 얘기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더귤리. 이건 쉽지요. 왜냐면 고대 그리스 사회 그러면 무슨 사회입니까? 폴리스 도시국가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도시 공동체 사회였었거든. 이 도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관계성 안에서 실천력이나 어떤 실천력이 높아졌다는 거지.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맥킨타이어의 더귤리가 나왔고, 근대 법칙 윤리는 행위를 강조하였다면은, 근대 법칙 윤리는 맥킨타이어의 더귤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뭐를 강조한다? 성품을 강조한다. 그렇게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맥킨타이어 볼게요. 이 제시문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 두어 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고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이처럼 나는 내가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의 다양한 빚과 유산을 물려받는다. 또한 조상들의 기대와 후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요거 이렇게 쳐줘야지.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사촌이거나 이 친족 저 부족에 속한다라는 거죠. 즉, 요 제시문에서 뭐를 말하는 거다? 공동체를 강조한 거예요. 뭐를 강조한 거라고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과거에 다양한 빚과 뭐를 물려받았다고요?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때 이제 유산도 물려받았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던 어떤 과거사, 무슨 사? 과거사의 잘못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과거사에 뭐도 물려받았다? 잘못.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로는 우리 2차 대전의 과거사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되죠. 일본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 국가 안에서. 그럴 때 일본은 과거에 다양한 유산과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렇다면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2차 대전의 과오에 대해서 끝없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사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마디로 무슨 윤리가 부족하다? 공동체, 덕윤리가 부족하다. 뭐 그런 거 좀 드물어 봐주도록 하십시오. 자, OX 곧장 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한 삶에는 공동체마다 도덕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올해 수특에 있는 건데 여기 봐봐야 돼. 공동체마다, 즉 각이야, 각각의 공동체마다 도덕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여기 봐봐. 일본이라는 사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 뭔 사냐, 씨. 과거사라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맞는 걸로 가져야겠죠.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보편적 기준. 모든 사회가 틀렸지. 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동체마다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공동체마다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예요. 각각의 공동체가 각각이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다양한 빚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한다. 예스. 그래서 공동체 윤리로 가야겠지. 자, 요걸 이제 맥킨타이어의 요걸 바탕으로 맥킨타이어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 덕은 이건데 이제 덕 가기 전에 선생님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한번 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환경윤리와 연결해서 나오는데 한번 듬으로 함께 같이 공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 다른 말로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도 해요.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분필의 목적, 리모컨의 목적, 뭐의 목적? 볼펜의 목적. 근데 식물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동물. 동물은 뭐를 위해 존재한다? 인간.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 즉 인생의 근극적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 이렇게 말한 게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좀 이걸 알 수 있겠죠. 무슨 중심주의다? 인간 중심이다. 요거 가져오시고 이제 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지성적인 덕과 무슨 덕으로 나눴다? 품성적인 덕.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성적인 덕으로 가야겠지. 이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지성적인 덕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이 지성적인 덕이에요. 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교육. 자, 그리고 대표적인 지성적인 덕의 한 사례로서 뭐를 생각할 수 있다? 실천적인 지혜. 그러면 이 지성적인 덕을 바탕으로야. 그러니까 품성적인 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지성적인 덕이 필요한 거예요. 즉 지성적인 덕을 바탕으로 품성적인 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 얻어진다면은 품성적인 덕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습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 즉 반복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무슨 덕이다? 여기 다시 가보자. 습관화를 통해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품성적인 덕이고 이 품성적인 덕을 다른 말로 무슨 덕이라고 말한다고요? 중용의 덕이라고 말을 한다.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도 필요하다.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이것도 듬으로 옆에다가 적어주도록 하십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덕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념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정념은 선도 악도 아니래. 이 말의 뜻은 정념은 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악이냐? 과하거나 모자라면 악이 돼요. 뭐든지 뭐하면 과하거나 뭐하면 모자라면 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적당히 중용에 있을 때 뭐가 되는 거다? 선이 되는 거다. 즉 정령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악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중용의 덕이 모든 감정이나 모든 행동이 중용의 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나쁜 행위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그냥 악이지 여기에서 뭐 적당히 훔쳤어요 이런 거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감정 있죠. 여기에서 중용의 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나 모든 행위에 중용의 덕이 있다. 그럼 OX 그렇게 말하면 X. 그 다음에 산술적 평균 중용의 덕 아닙니다. 뭐 전과목 5등급 이런 거 중용의 덕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보십니다. OX 풀어보도록 할게요. 품성적인 덕은 유독한 행위를 반복에다 화살표찍 다른 말로 뭐라고 적자고요? 습관화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Yes. 공동체적 삶 속에서 유독한 인간이 되기 위해 자, 덕윤리죠?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지. 그러니까 yes.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의 상태다. 그럼 맞았어요. 하지만 산술적 평균의 상태인가? 요건 틀린 표현이지. 자,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의 상태 그렇게 말했지만은 산술적 평균이다. 뒷문장이 틀렸어요.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움. 자, 여기 삶의 양식이래네 참.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즐겨야 되는가? X. 그럼 요게 왜 틀린 겁니까? 덕윤리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주의와 매치가 되냐면 개인주의와 매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덕윤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뭐를 강조하는 거다? 공동체의 관계성을 강조하니까 벗어나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X. 행위가 가져다 줄 쾌락보다 행위자의 품성, 덕을 강조하니까 이건 O로 쳐야겠죠? 모든 정념을 제거하여. 자, 모든 정념을 제거하자 X지. 왜? 정념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요. 그 정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중용으로 표현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거고? 선이 되는 것이고, 과하거나 모해지면, 모자라면 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념을 제거하자. 이것은 X로 가주십니다. 자, 또 있네. 자, 덕윤리 OX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규칙과 원리를 기계적의 동그라미 빵, X 빵 쳐주세요. 도덕 원리나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봤듯이 그때 뭐를 강조하냐면 상황이나 관계를 강조합니다. 상황이나 뭐를 강조한다? 관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칸트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기계적으로. 언제나 보편타당한 입법, 원리.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 형량, 계량, 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하겠지만 덕윤리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뭐를 강조한다고요? 관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행위의 결과. 자, 결과와 무관해야 된다. 요렇게만 들어가면은 지나치게 누구스럽니? 칸트스럽지. 그래서 공리주의는 결과도 조금 이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결과도 조금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자, 덕성을 갖추기 위해서 옳은 행위를 습관화하여야 한다. 예스.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규칙에 따라야 된다. 자,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법칙 윤리입니다. 근데 시공까지 초월한다면 언제나 보편타당한 입법 원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칸트에 더 가까워요. 얘는 법칙은 법칙성, 즉 이론 규범에 해당되지만은 이론성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아까 몇 번이라고 말했니? 3번이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타당 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것도 X.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덕윤리 대충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자, 적해 보도록 하십니다.